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역에서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조선을 스쳐간 근대화 기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빙사라는 악연으로 시작됐던 그 근대화의 주역들 민영익과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개화파들의 악연. 수구파 민영익을 칼로 쳤으나 혁명은 좌절되던 민영익의 변절과 갑신정변 이야기입니다. 1884년 5월에 세계 일주를 마치고 보빙사, 정사, 민영익이 귀국합니다. 그때 민영익이 자기는 광명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암흑세계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런데 정사 민영익을 수행했던 미 해군 소위 포크에 따르면 민영익은 세계 일주 내내 공자 맹자 서적을 읽으면서 문명세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귀국하던 날 서광범은 민영익은 반근대화로 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은 피바람 속에서 실현됐죠. 1884년 12월 4일 밤 서울 우정국 낙성식에서 보빙사 부사했던 홍영식과 그 무리들은 정사했던 민영익을 장검으로 난자합니다. 갑신정변입니다. 공식 방미 일정을 마친 보빙사 일행은 1884년 11월 두 팀으로 나뉘어서 부사 홍영식 일행이 먼저 귀국하고 이듬해 5월 정사 민영익, 종사관 서광범, 수행은 변수가 세계 일주를 한 뒤에 귀국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아서는 이 보빙사 전원에게 해군 함정과 편의를 제공했죠. 그런데 이 세 명만 이를 수용해서 세계 일주했던 겁니다. 왜 이 사람들, 전 보빙사 일행은 함께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윤효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탁지부 주사였죠. 이 사람이 식민시대 내내 일간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서 1946년에 풍운 한말 비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갑신정변 후에 그 이듬해 민영익의 사촌형인 민영소가 이규환, 지석영 같은 자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규환이라는 사람이 그때 갑신년에 홍영식이 죽어서 참 아쉽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했죠. 그러자 민영소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내가 민영익이한테 들었는데 홍영식은 참으로 도량이 좁은 사람이다. 미국에서 민영익이 모피 옷을 고종에게 주려고 고르고 있는데 홍영식이 이를 보더니 왕실 친척이 그따위 상납회숙을 못 벗다니 하면서 면박을 줘서 사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귀국해서 민영익이 궁궐에 들어가니까 고종이 바로 그 옷을 입고 이거 홍영식이 선물했다면서 자랑하면서 너는 이런 진귀한 선물 없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민영익이 홍영식 인간성을 다시 봤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 민영익 사촌에다가 수구파의 실세였던 민영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진위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추정이 가능하죠. 1960년대에 나온 김옥균 전기에 따르면 홍영식과 민영익은 와싱턴 체류 중에 민영익이 4대를 고집한 데 대해서 홍영식은 독립자주를 역설한 결과 정견의 충돌을 보았고 마침내 동서로 길을 나눠서 고국에 돌아오니 오래지 않아 홍영식은 독립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빙사의 미국 체류 부드럽게 넘어가고 모두가 합의를 보면서 지나간 방미 여행이 아니라 마치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으로 떠났던 통신사처럼 정사와 부사가 갈등이 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실 실세가 사신단의 정사로 떠나는 전 근대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젊은 여흥 민씨 실세 민영익은 보빙사 단장이 됐습니다. 외국에 대한 식견이나 기대 이런 거를 보고 떠난 게 아니죠.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권력은 고종과 민씨 척족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분산시키고 구체제를 업겠다는 서구적 근대화는 민영익 개인은 물론 이 고종과 민씨 척족 세력이 진영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미래였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이후로 청나라에 의해서 청나라식 근대화를 시도하던 고종 정권은 민영익 귀국과 함께 본격적인 청나라식 개혁에 착수합니다. 봉건 체제를 그대로 두고 서구식 기술을 도입하는 동도서기형 개혁입니다. 우리가 보통 환장한다고 하죠. 이 장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을 볼까요?
막부를 갈아엎고 창자까지 갈아 끼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질적으로 다른 길이었습니다. 정신은 그대로 두고 오로지 기술적인 외형만 바꾸겠다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절반의 개혁이죠. 그게 민영익을 위시한 고종 민씨 척족 연합 정권이 기도했던 근대화 방식이었습니다. 1884년 음력 5월 2일 민영익이 귀국 보고를 하기도 전입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민영익이 2조 참판에 임명됩니다. 2조는 인사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인사권을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7월 2일 민영익은 지금으로 치면 수도 방위 사령부쯤 되는 금위영 대장이 임명되고 8월 26일에 새로 개편된 고종 친위부대 친군영 우영사 그러니까 사령관에 임명이 됩니다. 개화파가 이좌영 왼쪽 아첨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라고 부르는 이조연이 좌영사, 오른쪽 여우라고 윤우호라고 부르는 윤태준이 후영사 임명이 됐고 또 다른 수구파 한규직이 전영사 임명이 됐습니다. 우영사가 된 민영익은 이틀 뒤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암은 협판 10월 2일에는 기기국 총판에 겸직으로 임명이 됩니다. 바야흐로 군부의 실세, 청나라식 근대화를 추진하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암은 핵심, 청나라식 무기를 제조하는 기기국 핵심이 된 겁니다. 민씨들의 세상, 수구파들의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민영이는 틀림없이 한때 개혁을 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은 결국에는 자기 민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청나라식 절반의 개혁으로 변질이 됐고 그 개혁의 핵심으로 민영익이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수행을 했던 조지 포크, 미 해군 소위이자 조선에 오자마자 미국 공사관 무관으로 임명됐던 조지 포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84년 9월 민영익은 개화파와 완전히 절연했다. 때로는 면전에서 서양인을 경멸하는 오만함을 보이기도 했다. 8월에는 한 고위 관리가 청나라 병사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완전히 나라가 변신을 한 겁니다. 수구로. 차츰차츰 실현돼가는 서광범의 예언에 개화파는 몸서리를 칩니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계란더미처럼 개화파 붕괴는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1883년)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제물포를 떠난 보빙사들이 일본에 도착을 했을 때 홍영식은 차관 교섭을 위해서 일본에 와 있던 김옥균과 만나서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군사를 양성하고 외국군 철군을 이룬 뒤 5년 뒤에 거사를 하자고 약속을 했었죠. 길게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보빙사가 출발하기 석 달 전인 1883년 4월 그때 당시에 한성 판륜이라는 막강한 공직에 있던 박영효가 광주 유수로 좌천됩니다. 박영효는 이 좌천한 기회를 살려서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에서 일본식 군사 500명으로 교련소 부대를 양성을 합니다. 아주 훈련을 세게 합니다. 그리고 그 11월 6일 유수직에서 해임되고 맙니다. 점점 더 권력에서 멀어지고 있었죠. 박영효가 해임되자마자 교련소는 즉각 친군영 전령에 강제로 배속됩니다. 애써 만든 군사력을 수구파의 송두리째 뺏긴 겁니다. 박영효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민비의 한마디에 나름 파면되고 양성했던 군병은 수구파 영솔하에 돌아가고 말았다라고요. 이렇게 쿠데타에 필요한 무력이 급속도로 축소되는 와중에 기회가 옵니다. 청나라 프랑스 사이에 청불전쟁이 터진 겁니다. 1884년 8월 5일 오랜 영토 분쟁 끝에 프랑스 극동함대가 대만에 있는 기륭포대를 포격한 겁니다. 그 이전에 벌써 갈등 소지가 많았습니다. 이보다 석 달 전인 5월 달에 이미 청나라는 개전을 대비를 해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 3,000명 가운데 1,500명을 봉천성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빼내간 겁니다. 무력 개화 쿠데타를 진압할 군사력이 절반으로 감축됐다는 뜻입니다. 수구파가 던져놓은 위기감, 청불전쟁이 열어준 기회, 이 사이에서 개화파들은 5년 뒤에라고 일본에서 김옥균과 홍영식이 다짐했던 거사 시기를 자연스럽게 앞당겨버립니다. 더 이상 쫓길 수 없다는 위기감,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기대감, 이 두 개가 거사 시기를 4년을 앞당겨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1884년 양력 12월 4일 운명의 겨울밤이 도래합니다.
미국에서 본 바대로 보빙사 부사 출신인 홍영식은 1884년 4월 우정총국 설립을 고종으로부터 윤허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책임자인 우정총판에 임명이 되죠. 그리고 11월 19일 홍영식이 미국 공사 푸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가리는 물건은 깨뜨려서 사방을 밝혀야 합니다. 파천황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12월 4일 서울 종로 우정국에서 낙선 기념 파티가 열립니다. 실내에 마련된 연회석에는 여러 외국 공사 통역, 조선 정부 세무사 뮬렌도르프가 초청이 됐습니다. 홍용식과 김옥균, 박용효가 개화파로 참석을 했고 수구파로는 한규직과 민영익, 이조연이 참석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고종 친위대인 친군영, 전, 좌, 우 영사, 바로 수구파 군사력을 장악한 군부 실세들이었습니다. 개화파가 여우라고 비난했던 후영사 윤태준 또한 초청이 됐는데 마침 궁궐 당직이라서 불참을 했죠. 이 궁궐에 돌아가는 동양 파악은 보빙사 수행원 변수가 담당했습니다. 종상원이었던 서광범은 우정국 바깥에서 대기했죠. 수구파에 징발당했던 광주 교습소 병력 일부가 쿠데타에 가담을 합니다. 김옥균이 일본 도야마학교에서 길렀던 사관들, 서재필 같은 이런 사관들은 무슨 일이 닥치든 책임을 이행할 결심으로 거사에 가담을 합니다. 그날 밤 안국동 민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밤하늘 신으로 거사가 시작이 됩니다. 개화파는 서재필의 표현에 따르면 물고기가 강이나 바다로 돌아가듯 새가 제 보금자리를 찾아가듯 같은 성을 가진 자들이 바글바글 대는 쪽에 붙어버린 민영익을 칼로 난자해버립니다. 그 겨울밤 우정국 주변은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종을 찾아서 창덕궁으로 간 정변 주도자들은 우정국에서 도주했던 전 영사 한규직, 좌 영사 이조연, 파티에 불참했다가 뒤늦게 입고란 후 영사 윤태준을 고종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일찌감치 수구파로 전향한 내시 유재현도 이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이렇게 고종 눈앞에서 피바람을 일으키니까 이 거사에 동조했던 고종 또한 그 참극을 목격을 하고 다시 수구로 돌아버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됐죠. 이렇게 위기감에 쫓기고 기회에 대한 긍정적 확증 편향 속에서 실행한 쿠데타가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그 혁명 실패했습니다. 3일천하, 정확하게는 만 48시간 만에 남아있던 청나라 군사들이 궁궐로 쳐들어왔고 지원해 주리라고 약속했던 일본군이 퇴각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개화파는 모두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망명했습니다. 개화는 근대화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수구 실세 민영익은 구사일생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알렌이 치도를 해서 살아났죠. 민영익은 이후 고위직을 두루 섭렵한 뒤에 1905년 을사조약 직후에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14년 상해에서 민영익이 죽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순간이 잠깐 조선을 스쳐갔습니다. 거기까지가 1883년 여름날 미국으로 떠난 보빙사 일행들, 민영익과 홍영식과 서광범과 변수, 그리고 많은 개화파 또 많은 수구파들이 그 1년여 사이에 맺었던 악연 이야기였고 조선을 스쳐 지나간 근대화 기회 이야기였습니다. 박종인의 땅 역사입니다.